안녕하세요. 이제 8월 달이 됐네요. 8월 달 되시면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도 이제 할 때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나시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원서 접수할 때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양도소득세 범위까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종합정리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전범위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범위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반절 또 다음 주에 반절 요 두 개 연습을 해주시고, 혹시 전번 주에 그 세법 선생님이 뭐 이상한 다른 분이 탁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그 저희 그 세법 선생님 중에 아주 영특하신 분이 계세요. 그 임기원 선생님이 이름도 그 합격을 기원해 준다는 그 기원이라는 그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 강의를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이분 강의가 진짜 좋은데, 그리고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이렇게 몸을 조금이라도 기우뚱하신 분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들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강의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선생님은 이렇구나, 이 선생님은 이렇구나, 문제 유형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오늘은 양도소득세 쪽에서 과세 대상물부터 비과세까지 문제니까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하시고, 또 그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 구독을 눌러놓고 뭐 강의를 들어야 된다면서요. 구독 누르시고. 그럼 이제 문제부터 한번 가보죠. 자, 1번이요. 1번 문제는 소득세의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왜냐하면 직접 내가 세금을 직접 내가 부담해서 내가 직접 갖다 내니까 이런 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요.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제 세 번째,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에요. 네 번째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틀렸네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제도라고 해서 여기서 종합과세라고 해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하나로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고 종합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소득세 과세기간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문제 2번 가보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시행된 걸 찾아라 했으니까 신고납부, 분할납부, 물납은 안 되죠. 초과 누진세율 가능하고 기한 후 신고 가능하고 분류과세. 그러면 총 5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답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 문제 3번. 납세 의무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누군가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내주면 돼요. 상속을 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 또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소득은 서로 간에 구분하여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각 거주자가 각각 자기 건 자기가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네, 3번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증여받은 수증자가 5년 안에,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부정한 행위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요. 그럼 이 경우에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이제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으니까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문제는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자는 서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증여받은 사람하고 증여한 사람이 함께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서로 부정한 행위가 같이 했으니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4번은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졌다. 수익자가 정해졌으면 수익자에게, 만약에 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가겠습니다. 네, 과세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도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5번 틀렸네요.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지금 양도자 입장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러면 양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성이 없는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있는 상태면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내게 되면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내게 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붙이게 되죠. 그러면 지방의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만,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양도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문제 5번이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제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를,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납세 의무 있다. 또 거주자가 외국의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고소를 두고 살아야 돼요. 5년 넘었죠. 넘었으니까 납세 의무 있죠. 또 거주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그 사람의 주소지와 물건 소재지가 상이했을 때는 납세지는 언제나 국세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를 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비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토지 건물은 2년 넘으면 초과 누진세율, 2년 안 되면 비례세율, 주택은 1년이 넘으면 초과 누진세율, 1년이 안 되면 비례세율. 그러면 하나만 틀렸네요. 그럼 하나, 둘, 셋. 그래서 5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6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럼 토지,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틀렸네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돼요.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 대상. 대주주가 양도했던 것은 양도소득세 대상. 시설물 이용권, 그럼 골프이용권 같은 거 생각하세요. 시설물 이용권도 양도 대상. 그럼 정답은 3번.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업자가 나오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를 물으셔야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였으면 양도소득. 근데 골프이용권도 양도소득,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파생상품 전부 양도소득에 해당하네요. 1번이 답이네요. 8번. 또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함께 가는 이축권은 양도소득. 만약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 신고했을 때는 기타소득.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얻는 것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여기가 양도소득. 함께 가는 건 양도소득, 따로 가면 기타소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대여하고 발생한 것은 사업소득. 공익사업 나왔네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것은 기타소득.
전세권 양도는 양도소득, 전세권을 대여했을 때는 사업소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9번.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파생상품 대상,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 네, 소액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다. 그럼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상장 주식의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장 내에서 거래했을 때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지역권은 양도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양도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해서 9번은 1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10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 교환 양도,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이건 형식상 번지 배정만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부담부 증여에서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가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네, 위자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걸 매매로 해석하라 했죠. 매매로 해석해서 위자료는 무조건 양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10번은 3번이 답이에요. 자, 11번.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1번은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건 양도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증여가 돼요.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하는 건 예외적으로 양도. 변제 충당이 됐으니까 양도.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결되어 환원됐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원위치가 됐으니까. 또 본인 소유의 공매나 경매는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예요. 그런데 본인 소유의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했으니까 이거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매, 경매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움직이니까 양도로 봐요. 그런데 본인 소유의 자산을 본인이 직접 재취득했을 때는 내가 내 것을 다시 단순히 재취득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영업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 자체는 양도예요. 양도는 양도인데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예요.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재산 분할은 형식상 내 재산을 내가 단순히 가져간 거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또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아직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이 됐을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로 봐서 요거는 양도가 돼요. 그 정답은 4번이요. 13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수증자가 인수했네요. 인수하면 양도. 근데 정확히 하려면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고 이 단서를 달아주셔야 돼요. 근데 공유물을 단순히 분할하는 건 양도가 아닙니다. 변제 충당. 그래서 채무에 양도 담보 자산을 제공했다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서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이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니까 이건 양도라고 봐야 됩니다.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 아닙니다. 이제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재산을 단순히 내 앞으로 등기를 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두 개밖에 없어요. 기역하고 디귿. 그래서 답은 1번. 14번이네요. 이게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데 요걸 계산이라고 해서 시간을 막 가지고 풀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네. 국내 토지를 8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할 때 8억에 취득을 하셨어요. 네, 갑이라는 사람은 8억에 취득해서 이제 증여를 하네요. 증여를 하는데 이제 증여 가액을 한번 쭉 봐요. 증여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이 15억입니다. 10억이네요.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시가 거주자 갑은 취득하고 즉시 등기를 하였다. 근데 등기했는데 거주자 을에게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특수관계는 없네요. 근데 증여를 하면서 봤더니 이제 증여하면서 은행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 3억을 부담을 시켰어요. 3억을 부담을 시켰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 3억을 인수했네요. 채무 3억을 인수했어요. 그럼 인수한 만큼은 양도가 돼요. 채무 인수 이외 부분은 증여가 돼요. 그럼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이게 15분에 15억 중에서 그 중에서 3억을 인수했으니까 띄우니까 3억 15. 그러면 이게 5분의 1이네요. 5분의 1이면 대략 한 20% 정도 되겠죠. 20%만큼을 양도로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양도 차익을 계산해봐라 그러네요. 그러면 15억에 20%가 양도니까 양도 가액은 자, 그러면 양도 가액을 여기다 써볼게요. 양도 가액은 15억에 20%, 250, 이는 3억. 그러면 양도 가액은 3억. 취득 가액을 빼야죠. 취득 가액을 빼는데 취득 가액도 8억 중에 여기에 20%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에 16, 1억 6천이네요. 네, 이거 추가적인 필요 경비는 없어요 그랬네요. 추가적인 필요 경비는 없으니까 3억에서 1억 6천 빼니까 1억 4천. 이게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을 구해라 그러는데 1억 4천 나왔네요. 그래서 14번은 2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부담부 증여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이제 전체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 인수한 게 3억 있으니까 15분의 3이 양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3억만큼은 갑이 을에게 돈 받고 파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 10억 중에 3억만큼이 양도다. 그럼 전체 15억 중에요. 15억 중에 3억이니까 5분의 1, 20%가 양도다. 이걸 찾아낼 줄 알으셔야 돼요. 16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걸 찾아라. 1번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서상 잔금 날짜로 가는 게 아니라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장기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셋 중에 빠른 날이니까 맞았네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의 시기는 환지하면서 형식상 바뀐 것이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로 가는 게 아니라 환지하기 전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갑니다. 환지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날로 갑니다. 민법에서 점유에 의했을 때는 세법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 개시일.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해서 그걸 언제 어떤 걸 팔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걸로 봅니다. 선입선출이에요.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5번은 2번이 답이 돼요. 자, 16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서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았으면 사실상 사용일이 돼요. 두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등기 접수일. 민법에서 점유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당초 원래대로 당초 취득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당초 취득일로 갑니다. 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며 권리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없으면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7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비과세대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부부는 언제나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보유한 2개 이상의 주택을 오늘 하루에 동시에 팔았을 때는 먼저 파는 건 과세, 나중에 파는 건 비과세예요. 그럼 먼저 팔고 나중에 팔고의 순서는 거주자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3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요. 동일 세대원이니까 동일 세대원이 땅하고 건물을 같이 나눠서 가지고 있어도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3번 틀렸네요.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한 집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여기서는 이제 사실 판단이니까 다가구일지라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럼 원래는 단독주택이면 다가구는 한 집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만 한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만약에 각각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7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자, 18번. 또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 그러면 5년 이내에 팔면 돼요. 소실 불타버렸네요. 내 집이 불탔을 때는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보유기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네, 민간 임대주택이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들어가서 5년 이상만 거주했더라면 거주했더라면 5년 이상만 거주하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세대 구성원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만 넘으면 2년 보유 안 해도 이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이주 나왔네요. 해외 이주 나오면 무조건 출국하고 2년 이내 해외 이주.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집을 팔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는 근무상 형편은 맞아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갔을 때는 1년 거주를 해야만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을 거주했으면 보유기간 불문하고 비과세인데 여기는 6개월밖에 거주를 못했으니까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도 1년밖에 안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이제 19번. 이제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거는 이제 19번하고 20번은 앞에서 너무 많이 틀렸던 문제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자,
근로자에서 뭐 추진 매각할 때 근로기준법 그러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있어요. 최종 3개월분 소액임금 채권은 국세는 우선하지만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국세는 우선해요. 그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주택 임차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틀렸네요. 어떠한 경우보다 국세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9번은 2번 틀렸어요. 왜냐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가져갑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저당권이 뒤로 갔으니까 설정이 뒤로 갔으니까 세금이 먼저예요. 이 중에 저당권에 따른 담보된 채권이 설정인데 설정은 국세 우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했으니까 설정이 뒤로 가고 세금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세금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네,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이건 0번순이죠. 0순위니까 국세나 체납처분비 모두에게 우선하겠습니다. 네,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경매 절차에 든 비용이 이게 체납처분비예요. 체납처분비입니다. 그럼 체납처분비니까 체납처분비하고 국세는 체납처분비가 1번, 국세가 2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국세는 그랬으니까 국세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20번이네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무신고죠. 무신고라는 것은 여기는 5년이 아니라 여기가 7년이 되겠네요. 5억 이상의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5억이 넘었을 때는 행사할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5억이 안 되면 5년, 5억이 넘으면 10년. 이제 사기 부정한 행위네요. 사기 쳤으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틀렸네요.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소득세 납세 의무에 성립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세라는 것은 그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정한 행위로 사기를 쳤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하겠습니다. 근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가 기간자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중단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이 다 끝나는데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아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개수를 맞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이론하고 문제가 다 정리가 잘 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장난 덜 됐다 그러면 이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이제 문제를 막 너무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론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론하고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 가면서 지문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있네요.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라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점수도 안 올라오고 근데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 들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세요. 포기해야 돼. 머릿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생각하는 순간 옆에서 자꾸 그래. 야 포기해 빨리 포기해. 오래 안 될 거야 빨리 포기해. 막 자꾸 옆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않도록 나는 무조건 공부를 끝까지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내가 노력을 한다. 최대한 마지막까지 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중간에 가다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면 간 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좀 그 완주해 주시고 끝까지 가다 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